먼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요새 발표하고 있는 전략이나 정책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작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안에 보시면 이제 비전을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이라고 이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케어 4.0이라는 것이 의료, 건강, 생활습관 데이터를 모두 연결해서 융복합 기술 기반의 개인 맞춤 의료 건강 돌봄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이제 기술 기반으로서 연결을 커넥티드 헬스케어라는 것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아쉽게도 이것이 이제 내셔널 레벨의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전략이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 그러니까 보건의료 R&D에서의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 전략으로 나온 것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합니다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커넥티드 헬스케어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공표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다른 나라에서의 내셔널 스트래터지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의료와 돌봄 그리고 예방이 이제 분절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미래 건강 사회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는 강걸 교수님께서 이제 이슈로 주셨던 그 공급자가 병원, 기업, 지역사회 또 제3섹터로 추진하겠다는 것하고 사실 이제 맞물려서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이 이제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다른 또 전략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커넥티드 헬스케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고 서비스에 대한 R&D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희 교수님 모시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이제 복지부 장관님의 발표가 이제 작년 6월에 있었고요. 보시면 이제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 활용 환경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인프라 개선이 있는데, 이 복지부에서 이제 데이터와 또 인工지능 전략을 발표한 것도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복지위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산업부에서도 거의 같은 이름으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 폐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오늘 내용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토론되는 내용들이 또 아마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전략이 외국에서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데서 나오는 내셔널 레벨의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디지털 헬스 스트래터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외국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 추진 전략의 기본이 마이헬스 레코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법과 거의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미래 혁신을 가져올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NIH의 그 수장이었던 프란시스 콜린스하고 아까 강건우 교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던 오로버스의 그 프로그램 디렉터였던 이제 조슈아 데니가 이제
세일즈에다가 어떤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7가지 전략을 제시했고 그러한 내용이 7가지의 전략 내용이 거의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같은 것 다 포함해서 그런 전략이 녹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큰 방향에서는 그게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진 않는 편입니다만 사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상세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이게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그리고 이 산업이 뭐 국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전략이어야 되고 그런 산업이어야 되려면 저는 이제 다이버시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든가 성별에 대한 차별성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늦었고 이민자가 벌써 작년에 이제 100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런 그들의 특성을 사실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건강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 한국인 특유의라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앞에 내서거든요. 사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특유의 유전자를 찾아내서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인구 절벽인 시점에서 외국의 고급 인력을 또 국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회적인 인프라로서 자기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하는데 기초 정보부터 인종이라는 것과 성별에 대해서 이게 인정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국제 표준화에 이제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그런 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국인 환자 유치거든요. 근데 외국인 환자 유치가 그냥 유치만으로 끝나고 그들에 대한 질병 정보라든가 그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 헬스케어 산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향후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이버시티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상으로 조금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산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뭐 외국에서는 200조 시장이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몇 조가 된다 뭐 그런 발표도 있곤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제가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냥 헬스케어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원격의료협회 그 ATA의 그 슬로건이 텔레헬스 is 그냥 헬스입니다. 그냥 그 원격 의료가 그냥 의료 그 자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그 자체인데 다만 현재 디지털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이제 배별하기 위해서 앞에 텔레나 아니면 디지털을 붙일 뿐이지 미래에서는 이제 그냥 그 의료 그 자체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가 보기에는 헬스케어
관련성이 깊은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그런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알고 보면은 의료기기, 치료기기, 의료기기하고 의료 장비하고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산업은 사실은 기존의 치료 의료기기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구현하는데 유용한 쓸 수 있는 그런 걸 표방하는 그런 장비들의 업체들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의 일부분으로 이제 돼 있죠.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자꾸 여기에 흐트러뜨리면 저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분명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냥 헬스케어 그 자체를 받아들여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전략이 짜여져야 되지 않나 이게 생각을 듭니다. 네. 그렇게 설명은 좀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디지털 그 헬스케어 4.0 얘기가 나오고 뭐 커넥티드 헬스케어가 나왔지만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모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이 디지털 헬스라서 그 디지털 헬스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면 그 디지털 헬스의 목표는 개인에게 더 좋고 더 가치 있고 더 비용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둬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그 디지털 플랫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제도하고 그걸 또 디벨롭된 그 리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치의가 그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그냥 환자를 진료하는 주치의가 아니라 디지털 주치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환자 개인의 그 데이터가 환자 개인이 사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코디네이션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치의를 결합을 해서 그런 디지털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 국민이 이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제가 판단했던 노인 부분, 노인 주치의는 반드시 먼저 시행이 돼서 노인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노인 주치의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이 고령화 사회에서 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 그리고 이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그 중심되는 축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비대면 진료라서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면 진료가 지금 현재 지금도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를 두고서는 이제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대면 진료가 혁신인가 의료 혁신인가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뭐 김대현 대표님 오셔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그 프로세스의 혁신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목적하면서 프로세스의 혁신을 두고 여러 가지 의료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는가, 뭐 비용 대비 효율성이 향상이 되는가, 뭐 파괴적인 의료 기술을 사용했는가 등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가를 보는 평가를 해서 최적화를 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사실 코로나 때
그 예진, 그 주사 백신을 맞기 위한 예진에서 조금 더 디벨롭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요. 좀 더 의료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특히 좀 더 중점을 둬서 이것이 좀 더 디벨롭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은 정부에서 그 원격으로 시범 사업을 했을 때 더 그런 얻었던 그런 날리지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그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행정 가이드라인도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테크니컬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서는 사실 행정 가이드라인밖에 나온 게 없거든요. 이게 되려면 사실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그 다음에 보고서는 이제 그 의료의 질이 어떻게 향상이 됐고 그런 것도 환자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개발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시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행정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뒤에 이제 가장 중요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시행이 되려면 사실은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의사협회 의학회하고 같이 저희 공동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의약품 배송 문제에서 또 이제 아마 많은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의약품 배송 문제는 비대면 진료 때문에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부터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이게 2000년도에 이제 의약분업이 시행이 됐는데 의약분업 시행될 때 저도 이제 뭐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 때문에 이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면 이제 이비즈니스가 광풍이 불어서 이비즈니스 산업체 플랫폼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는 그때 확 이제 올랐었죠. 그때 이비즈니스 하면서 그 약품의 배송 문제도 이제 주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 의약품의 배송이라는 것은 제약사나 도매사항이 등의 그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다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만을 배송으로 한다. 그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약사법인지 약사법 시행령인지 박혀져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것은 이제 좀 삭제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정부의 입장은 거기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그러면은 그 배송 문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배송에 앞서서 그러면은 복약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조제는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배송에 앞서서 사실은 의약품 전달 프로세스를 디지털 전환 지금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 그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20년 동안 거의 고민을 하지 않았다가 비대면 진료가 나오면서 이제 그거를 하자고 하니까 이제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반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 복약 지도를 하고 조제 행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거를 먼저 하면서 이게 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아마 이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강건욱 교수님과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이슈가 많지만 저는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의료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학은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지만 의료는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뭐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트도 다르고 보험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텔라닥이 시총 20조짜리 회사가 됐고 미국의 원격 진료가 너무 잘 돼. 우리도 들어와서 한번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원격 진료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원격 진료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잘 저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창업자이자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비대면 진료 자체의 경험이 가장 많은 임상의사일 텐데 우리나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의사도 없지만 환자도 별로 없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거의 99% 감소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척추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뭐 MRI를 찍고 당일날 이제 설명을 못하는 경우 혹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병원에 올 정도는 아니지만은 통증이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환자도 의사도 수요가 없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못 되고 코로나 때 잠시 특이한 상황, 대면 진료를 하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시장이었지 정말로 소비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시장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병원이나 이런 의료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그러면은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필요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긴 하고 특히 저에게 다니는 환자분들만 보더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제가 쓴 칼럼을 요약해 놓은 건데 이게 공급자, 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첫 마디에 약간 좀 건방지게 선배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닥터나우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닥터나우가 홍보비를 월 수십억씩 쓰면서 550만까지 다운로드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창. 근데 그때 닥터나우에 가입된 병원이 한의원을 제외하면 전체 개원위의 0.4%였거든요.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가입한 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개원위 중에 0.3%만이 닥터나우를 이용했다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의사들이 원격 진료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것은 사실 의사분들도 조금 솔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환자 안전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임상의사로서 초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배달이 안전하지 못하고 복약 지도를 대면으로 해야 되고 사실 진료를 원격으로 하는데 복약 지도를 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진료가 훨씬 더 위험한 행위인데 약사들도 사실은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목적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약국이 출연을 해서 독점을 해버리면 동네 약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진료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원격 진료는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원격 진료를 통해서는 진료비 수익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약 배달, 비대면 진료 둘 다 모두.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면은 사회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게 뻔하니까 대외적으로는 약사협회나 의사협회 다 이 경제적인 이유를 굉장히 좀 낮은 비중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비대면 진료 시장이나 이런 디지털 헬스 시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도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헬스케어의 일환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없이는 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대면 진료에서 회사를 좀 더 확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직도 굉장히 아날로그식이거든요. 강 교수님이 아까 서울대병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이 서울대병원조차도 종이로 된 안내문을 환자들한테 주고 아직까지 환자들의 어떤
치료 이후에 팔로우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접수, 수납 전부 다 창고에 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대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어떤 전체적인 사회의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의료 이용 행태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 이용 행태의 이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병원 경영에도 아주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병원을 이용하는 행태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주면은 그만큼 병원이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고 의사들도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히 여기에 속한 비대면 진료나 디지털 헬스케어도 좀 더 의사들이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플랫폼을 하는 업체들이 이런 의료 이용 행태의 프로세스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플랫폼을 쓰는 병원들은 대부분 접수 창구에서 1명 정도만 접수 창구에 있고 환자들이 QR코드로 접수하거나 제가 간단한 슬라이드를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제 실제로 환자들이 뭐 QR코드로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앱에서 접수를 하고 본인이 대기 시간까지 다 뜨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서 여러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병원에서 계속 앉아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업무를 보다가 본인 시간이 되면 돌아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환자, 소비자와 공급자, 의료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의료 이용 행태를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만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다른 뭐 데이터 비즈니스나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의사도 환자도 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만 우리 디지털화 해야 된다, 우리 스마트화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상황이고 정작 그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과 공급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 주체를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단장님께서 비대면 진료가 진짜 혁신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혁신이 되려면 데이터 플로우가 환자에서 의사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의 주체가 환자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흔히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는데 환자의 뭐 체중 변화 혹은 뭐 환자의 생활 습관의 변화 같은 것들이 환자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체중이 조금 늘었네. 내가 요새 잠을 좀 못 자나?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웨어러블 기기로 다 체크할 수 있죠. 빅테크 회사들, 애플이나 삼성 같은 데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다 체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대부분 사용되는 부분들이 뭐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와 같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축적이 돼서 뭐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커다란 데이터 비즈니스에 이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늘 주제가 소비자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실태조사라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마지막 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전체 외래 이용의 73%가 의원급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의 건강관리를 맡기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자주 다니는 정형외과, 자주 다니는 내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의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의 원장님에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내가 건강관리를 이분한테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정말 큰 병이 걸렸을 때 만날 수밖에 없는 서울대병원의 강건우 교수님이 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평상시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데이터 플로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데이터 플로우가 굉장히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들이 일선에 있는 주치 역할을 해야 되는 개인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각 개인 의원들에게 정제된 데이터로 전달이 되면은 환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우리가 실제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주도, 소비자가 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약배송이나 아까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를 해서 이런 데이터 플로우가
물론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겠지만은 산업적으로 의료적으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주 갈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그 환자들의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아주 대단한 유전체 정보나 아주 대단한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메가 트렌드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관익 단장님 말씀에 좀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다.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회사에서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한 IT 쪽에는 3번의 큰 변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4번째가 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글과 컴퓨터나 메디슨처럼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는 컴퓨터가 들어오는 시절 80년대 중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닷컴 버블로 표현되는 인터넷이 이제 도입되는 구글, 아마존, 그 아마존은 그때는 잘 아니었고요. 네, 구글, 당시 네이버는 6위 사업체였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도 지금도 있지만 야후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코스, 파랑, 엠파스, 그 다음에 네이버였거든요. 그런 이제 합종 연행이 지금 막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2007년도 아이폰, 그 다음에 카카오 모바일 혁명이 있었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혁명은 아마 AI로 표현되는 그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라고 제가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강건욱 교수님 또 김도현 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 의료계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은행으로 표현을 드린다면 아마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통장을 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통장 100원 입금하고 통장에 100원 써주셨거든요. 딱 그 단계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 파이낸셜 앱 같은 거 슈퍼앱이라고 표현되는 거 보면은 다른 은행이랑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이 제가 좀 앞서서 한 2가지를 걱정을 말씀드릴 텐데, 첫째,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다 그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들한테 그냥 접수돼 버릴 것 같다라는 큰 지금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정부가 상당히 그 보건의료 쪽에 혁신적으로 많이 빨리 가고 있었어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든지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와서 보니까 일본의 그 라인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서 일본하고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의료 시스템을 정말 저기 나오는 거 다 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의료 시스템 혁신 다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장기 요양보험을 이제 접고 재택의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요양병원, 요양기관, 요양원으로 이 국가의 의료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국민들의 이제 그 환자들의 나이가 안타깝게도 이제 90대 중반 후반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보호자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병원도 데리고 갈 수도 없고요. 요양병원에 모시고 돈 낼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 사회가 지금 닥친 그 문제를 해결을 아주 현명하게 보니까 이제 매 6년마다 옛날에 그 경제개발 계획을 짜듯이 지금 8차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에서는 재택의료가 7차였고 올해 시작된 8차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의료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의사 숫자를 줄이고 요양 인원을 늘리자 뭐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2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좀 AI를 기반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5분간에 걸쳐서 제가 그냥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고 좌장님께 디스커션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무슨 복이 있길래 2번의 로또를 맞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로봇 수술이 나올 때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저게 뭐지? 근데 그걸 한국에 갖고 와서 한국이 로봇 수술 최고의 국가로 가는데 이걸 감히 했다고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가 3년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러다가 그냥 제 성격이 좀 그렇기도 해서 한번 가보지 뭐. 그래서 그냥 집사람하고 장인어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너 마음대로 계약하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3년이 됐는데요. 와서 뭐 정말 매일매일이 배움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두 번째 로또를 맞았냐면은 이거 어떻게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로봇 선수처럼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챗GPT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 22년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 4월이잖아요. 15개월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23년도 12월에 이제 미국을 가봤어요. 하버드 대학이랑 이제 예일 대학교 몇 개 대학을 가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거를 이제 다 바꾼 겁니다. 지금 미국 병원에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김도현 원장님께서 뭐 이제 이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게 전화나 직접 대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익숙한 문자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 문의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약을 먹었는데 이런 부작용인데 어떡하죠? 그럼 이제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미국 병원에. 예상했던 대로 뭐 간호사가 삭감이 되면은 자동으로 우리 공단이라든지 심평원에 나 부당하다라는 것도 내가 지금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AI가 이제 다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심사도 다 AI가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만 놔두면 늦어도 5년 안에 미국 의료의 상당한 부분에서는 이거 좀 쓰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비디오는 안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의료에서 뉘앙스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3,000개 병원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 50만 건에 대한 의무 기록을 좀 작성하고 있고요. 1년에 사용료가 뭐 10,000불, 한 달에 350불짜리 프로그램들이 유후죽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 눈에는 이거 99년도, 2000년도 지금 그 인터넷 혁명 때랑 똑같은 상황이네.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터넷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지금 보시는 이 기술들은 시간의 문제지 우리 의료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우리 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임상 연구도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가정 방문 의료로 지금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CBS 강건욱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본주의의 극단을 거치는 그런 그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약만 팔지 않습니다. 병원도 인수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약을 훨씬 더 싸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거로 밸류를 찾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왕진 병원들도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범 사업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조금 다른 우리 의료 서비스에 비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7년 정도 고령화 사회가 조금 더디게 쫓아가고 있는 사례인데 장기요양병원은 일본에서 2000년도에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시작한 지 꽤 되는데 그 재택이 지금 왕진이죠. 그게 우리가 좀 시작이 좀 늦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의료계 당면 이슈가 워낙 많긴 하지만 이게 좀 정리가 되면 하루빨리 조금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회사 조인해서 이제 했던 거는 그러면 제가 답답한 거나 먼저 해보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아까 이제 라인의 그 원격 진료의 그 경험을 제가 좀 알 수 있게 됐어요. 마침 제가 같이 근무하는 팀이 이제 라인 헬스케어라고 라인닥터라는 원격 진료 플랫폼인데 또 텔레닥의 창업자들이 제가 로봇 수술할 때 같이 했던 창업자분들입니다. 같이 만나봤더니 다 실패했어요. 원격 진료라는 그 플랫폼 자체는 아까 김도현 원장님께서 아주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돈 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사업 모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다른 나라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저희의 그 보건의료 에너지를 쓰는 거는 조금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병원에서 이제 AI 기술자들을 연결해 주셔서 제가 뭘 처음 했냐면은 직원들이 젊으니까 아까 메폴민 저도 먹고 있는데 살 빼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서 이게 어떻게 되나 AI 기술을 접목해서 5kg, 3kg씩 빼보기도 했고요. 핵심은 요 장표인데요. 제가 병원계에서 왜 이직을 했을까요? 뭔가 아쉬우니까 이직을 한 거죠. 뭐가 아쉬웠냐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마 김도현 원장님, 강경훈 교수님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 혼자 헤쳐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야 이거 안 되니까 내가 회사 가서 직접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네이버 예약이라는 플랫폼 비슷하게 이제 예약 문자를 이제 발송해서 뭐 이거는 제가 이따 오후에 제 메일에서도 쓸 프로그램이고요. AI를 이용해서 실제로 진단명도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거 넘버 2 정도 되는 게 이 의무 기록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이버의 클로바 노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의무 기록까지 작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수많은 아까 200페이지짜리 데이터를 아산병원에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정말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네이버에 가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이걸 스캐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0페이지를 내가 사진을 찍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좀 알아서 정리를 좀 해줘서 나한테 주면 좋겠다. 뭐 헤모글로빈이 얼마인지를 시리얼하게 좀 만들어보고 그런 건 다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저희가 이거를 차트 리뷰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5분 미만으로 줄였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케어콜이라는 저희 그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독거 노인들 이제 전화하는 걸 AI로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대통령 앞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좀 놀라웠던 거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 지자체 저희가 납품을 했는데 한국에 250 몇 개가 있어요, 지자체가. 근데 한 80개, 오늘 현재 90여 개에서 쓰고 계시고 처음에는 무료로 배표를 했는데 다 유료화의 전환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 돈 얼마든지 좋으니까 이거 우리가 쓸게. 이제 이래야 되는 거구나. 디지털 솔루션들은 써주세요. 다운로드 500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거 빼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제대로 된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냥 전화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낙선한 해운대 그 구청장님께서 저희 이제 네이버에 한번 들어와서 이거 만들어주고 그래서 만들어드렸던 건데 독거노인들이 잘 계시는지 돌아가시진 않았는지 좀 파악을 해달라 해서를 떠나지 않고 그 구청장님이 제가 되게 존경스러웠던 이유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무리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 입장에서 뭔가 하면은 야 네이버야 전화는 좋은데 전화하면서 식사, 수면, 약복용, 외출,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마치 뭐 100원 주고 뭐 껌도 사오고 담배도 사오고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느껴졌는데 저희 기술자들이 또 그 자존심이 있어서 저걸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8월달 정도면은 병원업계에 아마 해피콜이라는 그런 솔루션들로 아마 납품이 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엔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객관적인 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챗GPT가 변호사 시험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엔진도 23년도 의사고시를 풀어봤더니 한 69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 이제 변호사 시험 뭐 합격 13차 변호사 시험 뭐 합격자 발표가 있던데 거기도 제가 가서 거기서 보니까 뭐 합격률이 뭐 53%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시험 같은 것들은 정말 AI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날이 이미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 보조도 이제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변혁점에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날들은 지금 와 있다. 인터넷 시절 와 있고 모바일 시절 와 있고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말씀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들은 억대 연봉의 라이더가 있습니다. 한 7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고 하는데요. 평균 한 200에서 300을 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배달의 민족의 그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 하면은 700만 원을 버는 라이더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주문해 보시면 아시지만 30분 걸린다 그러면 25분 만에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로 달리고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보다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7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노하우가 더 있어요. 저 매장은 콜 받으면 안 돼. 늦으니까. 또 내 라우팅에서는 여기 걸리면은 더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빅데이터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서는 그 노하우를 200만 원, 300만 원 버시는 라이더한테 얘기 드립니다. 자, 내가 1,000원 더 줄 테니까 저 강남 가서 콜 받아. 혹은 라우팅도 이렇게 해.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얻는 건 뭐죠? 같은 라이더와 같은 콜을 가지고 원래는 1조를 벌던 걸 1조 5천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라이더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라이더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주 극명한 사례인데요. 저희 보건의료의 뭐 의사 숫자, 간호사 숫자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 간호대 정원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항상 간호사 모자르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만 얘기해도 또 뭐 수십 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처음에는 수술을 로봇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는 IT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회사에서 좀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하든 네이버가 하든 카카오가 하든 구글이 하든 아마존이 하든 누군가 할 겁니다. 이거는 인에비터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의료를 좀 산업 경쟁력의 아주 핵심 축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단어에서 혁신의 기술이 이제 와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접목할 수 있는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오늘 이런 소중한 분들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좀 원로로서 리딩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